네, 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인류학과에 재학 중인 조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 여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석 의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는 좀 특별한 분과 이제 다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서울시장에 출마하신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서울시장이라는 좀 어려운 길을 이 시국에 택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창창한 앞날이 펼쳐지기를 우선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김선동이라는 이름 석자는 옆에 계신 의원님보다는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리신 최루탄 뻥. 예, 네. 그분으로 더 유명했었는데 음.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전직 도봉구에서 의정생활을 하셨던데 예, 지역구에서도 평이 상당히 좋으셨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석패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사망하고 나서 이제 권한대행으로 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장 선거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저는 이 권한대행의 시정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5단계다 뭐다 해서 이제 방역 기준이 애매해져 좀 9시 이후로 다닐 수가 없고 네. 5인 이상은 집합 금지가 되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태권도는 교습소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합기도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되게 애매모호한데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신 입장에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 방역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김선동만의 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장이 유고가 돼서 정말 이 중요한 문제를 직접 진두지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서울 시민들에게는 큰 불행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앙정부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서울시장이 생활 현장 곳곳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방역 현장의 실태를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해서 살아있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제시를 하는 것.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또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이 지금 유고 상태라서 지금 그런 기본적인 역할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 대책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정상인지 이것은 뭐 정상과 비정상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 태권도장 교습소라고 생각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합기도장 뭐 이런 데는 체육시설이라 해서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헬스장 같은 데는 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경영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런 관장님이 또 생겨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제1의 단 하나의 제1의 유일한 그 원칙으로 우선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거리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 그러면 종류 불문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마다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무총장 시절에 우리 비대위 회의를 하면 제가 매번 지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방역 이렇게 부르짖는데 가장 핵심적인 데가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그렇습니다. 예. 우리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 가장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지하철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하루에 제가 한번 총장 시절에 사무총장 시절에 제가 한번 좀 숫자를 한번 집계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추산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해보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그런 지하철 이용객, 수도권의 지하철 이용객이 400만입니다. 400만. 400만이나 그 지하철, 그 밀집된 콩나무시루에서 콩나무시루에서 출퇴근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1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제1야당의 비대위원 회의에서 그렇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선 수도권 하루 400만의 지하철 그 대책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차제라도 검토해라. 그런 방역의 진정성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출퇴근 지하철에 대한 대책 없습니다. 전혀. 네. 그리고 지금 2.5단계 가면서 이제 9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9시 전후로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뭐 선술집이나 뭐 식당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이 다 지하철로 버스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버려 두면 각자 시간대로 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그럴 텐데 분산돼서 들어가고 그럴 텐데 모여서 한꺼번에 이동하게 만드니까 이게 방역 대책인지 코로나 확산 대책인지 사실상 확산 예, 대책이 되어 상식적으로 코로나 이게 확산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부터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 원칙이 딱 하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돼서 그래 이것은 이렇게 더 해야 돼. 그럼 누구나 동의하고 더 협력을 할 겁니다. 근데 기준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상인지 어떻게 비정상인지 우리 국민들도 참 생업에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업종이 영업 금지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정부가 정말 생존권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거 우리 정부가 정말 그런 세세한 대책들 그 절절한 민생의 현장에 있는 대책들 제대로 보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려서 이거 된다 저거 된다 이렇게 하는 대책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사실 가장 문제점을 꼽힌 것 중 하나 갈라치기를 한다고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의료진이 파업할 때 막 간호사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나. 근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방역에도 이제 갈라치기가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학원이 시위한다고 하니까 이제 학원은 이제 동시간대에 9명 이상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풀어줬으면 그럼 개인 교섭은 살아나는 시점인데 저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보다 보니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확산될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쵸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해서인데 그냥 무개념한 시민탄을 이제 돌리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럼 이런 인식도 개선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자유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통제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K 방역이라고 해왔는데 가장 정말 K 방역의 공로자는 묵묵히 마스크 사서 다른 나라 국민들과는 달리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준 우리 국민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정작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뭐 이거 되네 이거 안 되네 이런 아주 구속하고 강제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생업 현장들 보면 제대로 풀어줘야 될 것도 안 풀어줘야 될 것도 이것도 정말 고심을 해서 정말 생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커피를 사러 들어갔더니 커피 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게 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거리마다 충분히 뛰어놓고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먹는 게 더 안전한데 제가 그 커피 들고서 어디 나왔는지 아십니까? 길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거기서 그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마셔야 됐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규제책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거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생업 현장의 논리 그런 애환 이런 것들 제대로 꼼꼼히 좀 봐야 되는데 이 정권이 정말 K방역 뭐를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지 지금 오늘날 와서 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통해 가지고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코로나 방역 K방역이라고 자랑하다가 뒤늦게 백신 지금 구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이제야 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무슨 성과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동부 교습소 보면 오늘로서 1,115명인가요? 누적 확진자가 1,115명이 됐습니다. 재소자의 30%가 넘는 인원들이 재소자의 인권들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방 하나에서 8명씩 거기에 그냥 모여가지고 돼지 축사도 아니고 이제 돼지 축사만 그렇게 거기서 목숨을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재소자들의 절규, 이것을 초래한 것이 이 정부입니다. 추미애 장관입니다. 이거 정말 추미애 장관 이거 직무유기 혐의로 저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제 방역 문제 이거 네. 정부가 빨리 해결을 하고 최소한 집권 여당인 만큼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네. 의원님께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좀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예,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예,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선에 대승을 거뒀고 완전히 이제 국회 권력이 무너졌는데 놀라운 건 이거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이 4, 5개월도 채 걸리질 않았으면 또 최근에는 다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 추이를 보시면 이제 그러면 정권이 뭐를 잘하느냐 뭐를 못하는데 잘하는 거는 이제 프로파간다 할 동안 K방역 잘한다 남부 배교 잘한다 하는데 네. 못한다는 시종일관 똑같았습니다. 경제를 너무 못한다. 특히 부동산을 네. 못한다. 네.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지난 총선 때도 이제 기미가 보이긴 했지만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민들이 다 외곽 지역으로 몰려가게 생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선거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경쟁자 이제 의원님의 경쟁자를 보시는 뭐 저기 이해운 전 의원 아니면 저기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사람들 하나둘씩 이제 부동산을 내놓고는 있는데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하시 안 하도 좋으니 그럼 현재 이제 부동산 정 무엇이 문제점인지 좀 쉽게 말씀하실 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사실 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랑 서울시장이 나서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범위의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의 역할의 차이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만드는 거니까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또 아니면 뭐 규제와 관련된 뭐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되겠고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인허가 권한 그리고 또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서울의 재정적인 그런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을 잘 보호하는 그런 대책들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사령탑이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한 사람만 정말 잘해도 서울시의 부동산 대란 이런 거는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여러 우리 후보님들 아직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다 안 하셔서 실제로 사실은 지금까지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내고 현수막까지 건 후보는 제가 유일합니다. 예비 후보 다 등록하고 현수막 걸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낸. 그래서 빨리 후보를 정식으로 하셔서 그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비전 경쟁도 그래야 서로 판이 형성이 돼야 비전 경쟁이 서로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부동산 대책 그러면 지금 많은 후보님들이 그 대책을 내세우신 거 이렇게 보면 부동산이 이제 지금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그 적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께서 393곳의 정비 사업들을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공급 자체가 그냥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게 대란이 일어나게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급 대책 위주로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급 대책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 65만 호 공급하겠다, 어떤 분은 뭐 120만 호 공급하겠다, 무려 2배쯤 돼요. 뭐 140만 호까지 있던가 막 그렇던데 저는 이런 거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65만 호 정도가를 공급했다고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래요. 근데 어떤 한 분 나타나서 나는 그것보다 한 5만 호 더 하겠다. 난 70만 호 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60만 호도 그렇고 좀 더 내실 있게 하겠다. 나는 한 50만 호쯤 하겠다. 이거 정책인가요? 사실 그냥 그건 정책 아니죠. 그렇죠. 그냥 뭐 하룻밤 사이에 뚝딱 그냥 뭐 이렇게 난 얼마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또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한 4, 5년은 기본. 아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2개월짜리 서울시장 네.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2개월짜리 서울시장은 지금 그것에 걸맞는 그런 그 희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정부권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아니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지. 24번이나 했다는 건 그 자체가 이거는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이제 곧 부동산 대책을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저는 주택 정책 차원에서 제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구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주영 네. 학생이죠. 네. 학생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또 나이 좀 차고 그러면 이제 직장도 그러면 결혼 사랑하고 네. 사랑하면 또 결혼하고 싶고 막 이러면 이제 내가 부모님이 물려준 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나? 집도 없는데, 그죠? 그럼 고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아 그래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 서울시장을 저런 사람을 뽑으면 이게 되겠구나 우리 희망이 있구나 그 희망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이 주택 정책, 주택 공약, 부동산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별화된 김선동 표 주택 정책을 제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네. 저도 이제 그때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하셨을 때 저도 멀찌감치서 오, 이제 예. 출마 선언하신 거 아니 보셨는데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주셨어요? 네, 그냥 뭐 네. 이제 아는 분이 나오신다게 그냥 한번 예. 가서 들어나 보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아요. 이제 네. 서울은 이제 기회의 땅이었다. 였다는 것은 근데 네. 이제 뭐 트럼프가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였다는 거는 과거에는 위대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네. 사실 저는 그냥 태어나서 지금 서울에 산 입장에서 그 시절이 얼마나 이제 기회였는지 잘 모르면 저는 집값만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걸로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럼 서울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지를 좀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 우리가 많이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네. 그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아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학만 보내면 취직 자리 있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기업들 또 뭐 사법고시 보고 그래서 출세도 하고 이런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또 서울은 사실은 일자리 가장 많은 곳이 시골에서 이제 농사만 쳤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 다 하신 데가 서울 아닐까 그래서 서울로 몰려들었고 서울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내가 5년만 열심히 하면 통장에 얼마가 쌓일 거야. 그리고 또 몇 년만 더 하면 집도 이제 한번 작은 집이라도 내가 이렇게 뭐 전세 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는 도시가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집 한 채 그냥 보통 달랑 가지고 있는데 그 집 한 채가 세금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종부세, 네? 보유세, 그다음에 팔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뭐 상속시키려 그러니까 상속세, 네? 그러니까 죽자니 상속세, 네? 가지고 살자니 뭐 종부세,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됐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각박하고 힘든 곳이 서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놓고 이제는 서울시장이 보통 보면 지금까지도 보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징검다리로 서울시장을 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것이 이제는 서울도 이제 하나의 단위인데 이 서울을 희망 있는 단위, 희망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그런 서울시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저 김선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대통령 출마하셨던 분들이 하향 지원해가지고 서울시장 되겠다 그러는데 이거 저는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전망이 있으면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끝까지 하죠. 거기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니까 말이죠. 이거 뭐 하향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서울 시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좀 서울의 비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을 두고 고민을 하는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그 후보가 공약하는 그런 컨텐츠가 정말 맞는 건지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서울 시민들이 두 눈 이렇게 탁 부릅뜨고서 제대로 쳐다보면 진짜 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트롯 보면은
처음에 이름도 다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다 이렇게 노래하고 자기 하는 거 보면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저도 봅니다만 요새 또 미스터 시작했더라고요. 네. 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정말 잘하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우리 정치도 저런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정치를 저렇게 만들고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판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사실은 그런 경선 큰 판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그냥 진솔하게 국민들이 알도록 그렇게 판을 벌리면 정말 좋은 후보가 꿈틀거리면서 솟구칠 거라고 꿈틀거리면서 솟구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뭐 선거 경선이든 아니면 행정이든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경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미스터 네. 트롯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별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서울시에 나온 거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게 좀 서글픈 사실이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나경원 후보는 박영선 후보한테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한테 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박영선 장관 이길 후보가 없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만 홀로 이제 이기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게 3자 대결로 하면 또 박영선 장관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솔직히 단일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도 일종의 그 경쟁자가 된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국민한테 감동을 주는 미스터 트롯이 경선을 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네.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8분 되시고 네. 8분 맞죠? 네, 8분 되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님들 계시고 또 일반 당원분들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이들 다들 나오셔가지고 큰 경선판을 좀 만들었으면 이게 만들면 우리 여기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리고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괜찮은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다 보면 정말 좋은 후보가 끝에 남아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때까지도 좋은 후보로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한판 붙으면 그것이 최고의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부 카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제 3단계 경선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당원 비율이 일단 1차인가 2차까지는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3단계로 좀 해보자는 네, 건데 우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100% 이렇게 해서 당원들이 권한을 좀 주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엄격하게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이렇게 제한하자 그래버리면 그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들에게 무슨 출마자 숫자에 따라 좀 느슨하게 다섯 여섯 명 이런 정도까지는 우선 압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당원들이 사실은 우리 누가 제일 좋은 후보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당원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단계로 그렇게 하게 되면 당내에서 꿈틀거리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가면 이제 저희가 당원에 보면 국민들 50%, 당원 50%로 해서 이제 후보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 국민 50대 50으로 이렇게 압축하게 되면 저는 좋은 후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보 결정은 저는 오히려 당원들 이제 이 정도 배려해 드렸으면 되니까 100% 국민 경선으로 하자. 그러면 진짜 되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당원들도 자존심 지키고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당원도 지키고 그다음에 국민들 100% 경선을 함으로써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하고 그다음에 안철수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 제일 높지만 그때까지 여전히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도 양쪽이 다 팽팽하다 그러면 야권 후보 단일화 결선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최고의 선거 운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원 경선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당비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당에게 충성을 바쳐주시는 당원분들 배려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당원분들의 절대적인 뜻이 일반 국민의 여론과는
다르면 어떨까라는 변수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가령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만 2019년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 네, 전당대회 네. 때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50%를 차지했고 황교안 후보는 30% 정도 득표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다 뒤집어 버렸죠. 네, 네. 결국 저는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음. 당원들의 민심, 당원들의 여론 네, 그리고 네. 국민들의 민심이 너무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원과 국민의 민심의 괴리가 있는 네, 상황 네. 속에서 무슨 그러면-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네. 네, 그, 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게요. 음, 그때는 그래서 절대 강자 그런 이쪽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 옛날부터 쭉 보면 토론과 비판 이런 문화가 잘 없고 그냥 줄 서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다행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이길 후보 그리고 어떤 후보가 정말 우리 정치를 바꾸는 새바람을 이끌 후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마음이 일반 국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수렴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원들이 우선은 당원들이 무슨 뭐 절대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정말 좋은 후보들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실 우리 당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분들은 우리 당에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지까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당원들이 잘 아는 분들이 우선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풀을 좀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권리를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다면 좀 짧게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저기 한 말씀 드리자면 저 김선동이가 진짜 백이다. 그리고 서울을 살리는 진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정치권에서 소리 없이 자기 정치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온 그런 진짜 백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앞으로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값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후보들이 내놓는 그런 비전과 그런 정책들을 조금만 좀 들여다보시면 누가 정말 서울을 살리겠구나. 서울에 정말 애정이 정말 있구나. 비전 있는 서울을 만들겠구나. 그런 것을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선동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이름이 선동인데요. 선자가 저는 착할 선입니다. 그냥 착하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신선할 선자도 있습니다. 참신하게. 그리고 또 먼저 선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해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참신하게 착하게 해나가는 김선동이 되겠습니다. 선동 김선동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진짜 백이 그리고 서울을 다시 기회로 땅을 만드는 이제 김선동 의원님의 공약을 앞으로 지켜본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잘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